네, 스프링으로 동시성 처리하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있어서 여기 분들의 좀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서 혹시 스프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 계신가요? 네. 이렇게 3명? 좋아요. 그러면 자바를 써본 적이 있다. 자바를 안 써보셨나요, 아직? 다 써보신 거죠, 그러면?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스프링으로 동시성 처리하기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려면 이제 동시성 문제가 왜 발생을 하고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 문제라는 거는 여러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세션이 데이터를 수정 중인데 다른 세션에서 얘가 수정이 완료되기 전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로직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성 문제고요. 네, 여기에서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다라고 보시면 처음에 A가 10이어서 둘 다 동시에 A를 조회를 했어요. 둘 다 A를 조회를 해서 얘네 둘이 둘 다 10이라는 걸 알았는데 스레드 1은 A를 플러스 1을 해서 A를 11로 바꿨고 스레드 2도 아까 전에 봤던 A는 10에서 1을 더해서 11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잘못된 로직인 게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모두 다 플러스 1 로직을 처리를 했다면 이 A는 10이라는 값에서 2가 늘어난 값인 12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 둘이 모두 트랜잭션 커밋을 하게 되면은 A는 11로 하나의 로직이 무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스레드와 프로세스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바 싱크로나이즈드로 이 공유되는 자원을 동기화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락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레디스의 락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제 제목이 스프링으로 동시성 처리하기다 보니까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락까지만 다루고 레디스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자바 싱크로나이즈드입니다. 혹시 이 키워드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써보신 적 있나요? 한 명밖에 없나요? 아무도 안 써보셨군요. 좋아요. 싱크로나이즈드를 이게 뭐냐? 근데 이게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라는 거는 자바에서 예약되어 있는 어떠한 단어인데요. 자, 이걸 말하기 전에 이 싱크로나이즈드가 왜 나왔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마포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세마포어가 뭔지 아세요? 세마포어를 그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어라는 건 잘 안 지워지네. 자, 아까 A를 예시로 들었죠? A는 1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스레드 1이랑 T1, T2가 동시에 이 값에 접근을 한다라고 합시다. 근데 세마포어라는 거는 락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마포어는 어떤 것이 있냐? 카운트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1인 세마포어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세마포어. 그러면 T1이 먼저 A는 10에 접근을 하는 순간 이 세마포어의 락을 획득해요. 락을 acquire 한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acquire. 네. 락을 acquire 합니다. 그러면 이 T1이 동시에 얘를 락을 acquire 하기 전에가 아니라 한 후에 얘가 만약 A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얘는 세마포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A라는 데이터에 하나의 스레드와 프로세스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마포어가 막아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락을 acquire 할 때마다 이 카운트랑 뭔 상관이 있냐? 락을 acquire 할 때마다 카운트가 1 낮아집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0이 되면 이 세마포어를 이제 세마포어의 락을 얻을 수 있는 스레드의 수가 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스레드만 이 세마포의 락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의 스레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카운트를 2로 늘리면 얘도 얻고 얘도 락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T1이랑 T2가 이 경우에 카운트는 2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카운트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여전히 카운트가 1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T1도 마찬가지로 락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세마포어인데요. 세마포어는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acquire랑 release가 있어요. 갑자기 영어가 좀 헷갈려서. 자, 락을 얻고 락을 풀어준다. 이 두 가지의 동작이 있는데요. 세마포어는 락을 얻고 풀어주는 이 동작을 해주는 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세마포어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 개발자가 실수하는 순간 발생하기 어려운 타이밍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타이밍 오류는 특정 순서로 실행되었을 때만 발생을 해서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락은 얻을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 acquire와 release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release를 먼저 하고 acquire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 release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이 세마포의 값이 release에서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세마포의 카운트 값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스레드와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스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스레드들이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얻겠다고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세마포어의 acquire를 2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acquire를 여러 번 호출하게 되면은 세마포어의 카운트가 2번의 acquire로 2가 감소하겠죠. 아까 카운트가 2였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T1이 acquire 2번을 하게 되면은 카운트가 0이 돼서 원래는 T2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저 자원의 락을 이제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락과 스타베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가운데 어떤 로직을 빼놓고 지금 이렇게 썼으면은 아니 어떤 멍청이가 저렇게 릴리즈와 어콰이어를 반대로 쓰고 어콰이어를 2번 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릴리즈가 이 하나의 코드가 아니라 만약 앞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로직에서 수행이 되거나 실제 코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발자에 있어서 개발자가 이런 acquire와 release의 순서를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세마포어의 한계고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마포어는 개발자가 acquire 2번 쓰고 release랑 acquire 반대로 쓰고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마포어에 더해서 이제 모니터라는 락 기법이 등장을 했는데요. 모니터는 세마포어처럼 상호 배제, 하나의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스레드가 있었을 때 다른 스레드는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상호 배제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세마포어보다 더 고수준의 동기화를 제공을 하는 락 기법입니다. 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의 복잡함을 좀 단순화하고 개발자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뮤텍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뮤텍스를 사용해서 구현해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이 가능하고 조건 변수를 사용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스레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뮤텍스라고 이제 여기에 나왔는데 뮤텍스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마포어의 카운트가 1인 세마포어를 말합니다. 카운트가 1인 세마포어를 이제 뮤텍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바이너리 세마포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런 카운트가 1인 세마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데이터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변수가 뭐냐 그 말을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걸 이제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산자 스레드가 하나 있고 소비자 스레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행동을 좀 추상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상자에 빵을 만들어서 담는 역할을 해요. 생산자 스레드는. 근데 만약 상자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상자가 꽉 차면은 이제 생산자 스레드는 더 이상 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스레드는 이 상자에서 빵을 훔쳐가요. 근데 당연히 상자가 비어있으면 빵을 훔쳐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모니터 동작에 필요한 변수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자입니다. 상자는 이제 박스 사이즈라는 어떠한 특정 길이만큼 빵을 담을 수 있고요. 생산자는 빵을 상자에 추가하고 소비자는 빵을 상자에서 가져갑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생산자와 소비자 스레드가 빵을 넣거나 가져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빵의 개수가 있어요. 빵의 개수는 상자에 빵이 몇 개나 있느냐를 뜻하는 거고, 당연히 생산자가 빵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할 거고, 소비자가 빵을 하나 가져갈 때마다 1씩 감소합니다. 이런 변수들을 이해를 하셨나요?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이제 동작 과정을 좀 수도 코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박스 배열이 있고요. 박스 사이즈는 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in, out, count 이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거는 빵이 5개 들어가는 상자를 저희가 가정해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ount는 0으로 두어서 초기 빵 개수는 0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ditio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저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었던 조건 변수입니다. not full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빵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자가 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에 공간이 있어서 생산자가 빵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not empty. 지금 상자에 빵이 존재하니까 소비자가 빵을 훔칠 수 있다라는 조건이 not full과 not empty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뮤텍스, 아까 말했던 카운트가 1인 세마포어인 뮤텍스를 지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빵을 한번 생성을 해봅시다. 생산자가 이제 빵을 생산을 할 거예요. 지금 produce라는 함수 내부에서 먼저 뮤텍스 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래서부터는 공유 변수인 박스에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박스에 나만 접근할 수 있도록 뮤텍스 락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뮤텍스 락을 걸게 되면은 하나의 스레드만 저기 아래에 있는 빵을 넣을 수 있는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도록 뮤텍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while count는 박스 사이즈와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자가 꽉 차 있어서 생산자 스레드가 상자에 빵을 넣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상자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그러면은 생산자가 네. 빵을 다 넣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봐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상자가 꽉 차 있어서 생산자 스레드가 상자에 빵을 넣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계속 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 카운트는 박스 사이즈, 이 조건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 생산자가 지금 박스에 빵을 넣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카운트가 박스 사이즈까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5야. 5면 이미 상자에 빵이 가득 찼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거죠. 아니, 안 되신 것 같은데. 됐어요. 확실한가요? 네네. 그럼 나풀 네. 점 웨이트는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 앞에서 not full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not full은 생산자가 빵을 넣을 수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에서 while, 지금 생산자가 빵을 구울 수 없는 상태에서 빵을 구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자, 다시 하자면 뮤텍스로 락을 걸고, 생산자 스레드가 뮤텍스로 락을 걸고 이 상자에 공간이 만약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네.
not full wait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while 1을 하면 안 되냐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가 완전한 코드가 아니라 수도 코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wait이라는 걸 걸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때까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생산자 스레드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얘가 어떠한 상자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생산자 스레드가? 예, 뭐라고요? 네, 빵을 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에 공간이 생겼다. 그러면 빵을 굽습니다. 여기서 박스 인에다가 뉴 브레드를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수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이걸 계속해서 원형 큐처럼 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렇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에 공간이 있으면 빵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상자가 비어있지 않다고 알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not empty 점 시그널을 했잖아요. 근데 not empty가 아까 뭐라 했냐면 not empty는 소비자가 빵을 훔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의미해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서 방금 빵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빵이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서 빵을 만들었으니까 빵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제 빵 먹을 수 있다라고 not empty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도 빵을 훔쳐갈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아니 안 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자 스레드한테 너 이제 빵이 있으니까 빵 훔쳐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빵 다 만들고 했으니까 이제 뮤텍스를 해제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게 생산자 스레드의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 저 와인에서 네. 이제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했잖아요. 네네. 공간이 생기려면 컨슈머가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쵸. 뮤텍스가 락된 상태잖아요. 네. 그때 컨슈머가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not full wait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지금 뮤텍스가 락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지금 근데 그렇긴 하네요. 확실히 여기에서 지금 뮤텍스 락을 걸어놓으면은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수도 코드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뮤텍스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지금 락을 잡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not full wait를 하는 동안 사실 얘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빵을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원래 동작은 어떠냐? 이 부분에서 얘는 락을 놓고 잠듭니다.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서 이 락을 자동으로 놓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 다시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제 소비자 스레드가 이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while 저 순간에 웨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이 스레드는 잠들고 이 락을 자동으로 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생산자가 있으면 당연히 컨슈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뮤텍스 락을 겁니다. 이제 생산자 스레드 아니 소비자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만 획득할 수 있는 이 뮤텍스 락을 획득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while은 카운트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true인 경우에 while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카운트가 0개라는 소리죠. 그러면 아직 빵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직 빵이 없으면 돌아라 이런 소리고 빵이 있으면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봅시다. 지금 어쨌든 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걸 기다려야 되냐면 빵이 생길 때, 그러니까 상자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소비자 스레드는. 그래서 not empty.wait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자에 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상자에 빵이 있으니까 빵을 훔쳐갑니다. 소비자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빵을 훔쳐가는 순간 카운트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빵에 이제 상자에 하나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빵을 가져감으로써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조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자는 완전히 꽉 차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제 이 상자는 공간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지금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뮤텍스를 언락합니다. 이제 릴리즈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니터의 동작이고, 모니터가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모니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 주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바에는 intrinsic lock,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고유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바 객체는 객체의 모니터 역할을 하는 고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쭉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고유락을 사용을 해서 이 스레드 간의 동기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객체 필드의 배타적 접근이라는 거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스레드가 객체의 고유락을 얻어야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하도록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바에서 동시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다시 봅시다.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서 생산자가 이렇게 있고 소비자가 이렇게 있고 아까 썼던 상자 변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요. 자, 근데 이 상자는 자바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얻어야 하는 고유락 객체예요. 아까 지금 제가 모니터에 동작하면서 여기서 공유 변수로 사용이 되는 이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박스는 비어있는 상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고 공유되는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는 곧 자바에서는 얻어야 하는 고유락 객체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코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고유락 객체를 얻기 위해서 생산자 스레드 여러 개랑 소비자 스레드 여러 개가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 상자에 하나만 접근을 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못 얻고 누구 한 명만 얻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 생산자 스레드 한 명이 먼저 이 고유락 객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아까 그 박스에 해당하는 그 공유 변수를 생산자 스레드 혼자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빵을 만드는 동안, 얘가 지금 이 락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고유락을 얻지 못한 생산자, 소비자 스레드는 모두 접근이 불가합니다. 저 락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락 상태로 됩니다. 블락드 상태가 되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생산자가 빵을 다 만들면 어떤 걸 노티파이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not empty라는 거에 일단 시그널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notify라는 어떠한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 notify라는 거는, notify 함수는 wait 함수로 대기 중인 스레드만 깨워요. 이 notify 함수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 notify 함수는 아까 여기 코드에서 있었던 여기 not full wait나 not empty 시그널이나 not full 시그널 이런 식으로 다른 스레드한테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메서드예요. 그게 이제 전체 오브젝트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wait이랑 시그널이 이런 역할을 한다. notify랑 wait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빵을 다 만들고 나서 notify를 호출을 했어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른 스레드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notify를 호출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notify는 wait 함수로 대기 중인 스레드만 깨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 wait으로 대기 중인 스레드가 없는 경우에 무시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wait으로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가 있나요? 없죠. 지금 제가 블락드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블락드 상태는 wait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notify가 무시가 됐다. 그러면 아무나 JVM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이 블락드 상태가 된 스레드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임의라는 거는 어떠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랜덤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얘가 소비자가 선택이 됐지만 사실은 생산자가 선택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쩌다가 잘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선택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깨는 거예요. 블락드 상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깬 소비자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아까 생산자가 만든 빵을 하나 훔치겠죠. 그런 다음에 훔친 다음에 다시 노티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노티파이 아까 여기 전에서 보면은 지금 웨이트 상태에 되어 있는 스레드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노티파이도 무시됩니다. 웨이트로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가 없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이 스레드들 중에서 하나를 또 랜덤으로 골라요, JVM이. 근데 만약에 이번엔 운이 안 좋아서 소비자 스레드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까 생산자 스레드는 하나의 빵을 구웠고 얘가 하나의 빵을 훔쳐갔으니까 지금 이 상자의 빵은 몇 개 있죠? 네, 0개죠. 그러니까 소비자 스레드가 들어가도 할 게 없어요. 얘가 들어가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wait를 하게 됩니다. wait 함수를 불러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스레드는 언제나 빵이 있는 상황에서만 이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ait 상태가 되고 얘는 다른 블락드 상태랑 다르게 waiting이라는 이 태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ait으로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를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가 없죠. 그럼 또 JVM이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고유락을 획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연히 저 생산자 스레드가 선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가서 빵을 만들고 노티파이를 했어요. 그럼 노티파이는 제가 웨이트 상태인 스레드만 깨운다고 했으니까 아까 웨이트하고 있었던 이 소비자 스레드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JVM이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자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던 이 스레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 웨이트이 여러 명이 하고 있다. 웨이트를 생산자도 하고 소비자도 하고 뭐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임의의 스레드를 깨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거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카운터는 0으로 초기화한다 했고 상자는 5개의 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자, 박스가 다 차 있을 때 생산자 스레드는 대기를 한다. 이 카운트는 빵의 개수입니다. 빵의 개수가 박스의 랭스랑 똑같다. 지금 현재 빵이 다 상자에 들어간 상태라서 지금 프로듀서는 할 게 없다. 지금 프로듀서는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그러면 로그 웨이팅 이 프로듀서 계속 여기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웨이트를 호출을 합니다. 웨이트를 트라이 안에 캐치로 이제 감싸서 웨이트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박스가 다 차 있을 때는 생산자 스레드는 대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 이 while 문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이 웨이트에서 깼다는 소리잖아요. 깼으니까 빵을 만듭니다. 상자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들고 다시 임의의 스레드를 깨워요. 노티파이를 호출을 하죠. 자, 다시 동일하게 스틸 브레드라는 생산자 스레드의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상자가 비었을 때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만약 이 상태가 해제가 됐다. 빵이 상자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자에 빵이 있기 때문에 빵을 훔쳐가고 임의의 스레드를 다시 깨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부분이 보이세요? 지금 싱크로나이즈드 보이드 애드 브레드가 있고 싱크로나이즈드 보이드 스틸 브레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동기화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원래 모니터에는 뮤텍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뮤텍스 있나요? 뮤텍스 없죠. 근데 그 자바는 이 뮤텍스라는 이 모니터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객체, 지금 여기 이 브레드 말고 지금 얘가 어딘지는 안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이 add 브레드, 지금 브레드 안에 있는 지금 이 메서드거든요. 그러려면 이 브레드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동기화 방법을 알아서 자바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텍스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알아서 싱크로나이즈드만 붙이면 여기서 뮤텍스 락 되고 뮤텍스 언락 되는 걸 얘가 알아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에는 이게 제가 여기에서 했을 때는 뮤텍스 락하고 언락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다 써줬어야 됐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드만 적어주면은 뮤텍스 락, 언락이 알아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락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기다리냐 아니면 락을 어떻게 깨우냐 이거를 wait 메서드랑 notify 메서드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가 베이커랑 도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얘네들을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이 베이커스랑 이 스레드 그리고 이 베이커스는 애드 브레드를 실행을 하고 이 시입스는 스틸 브레드 이걸 실행을 하고 얘네들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얘네들이 실행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컨슈머 스레드는 웨이트 하고 있죠. 왜 웨이트를 하겠어요? 네, 빵이 없으니까 웨이트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프로듀서가 making one bread 그리고 consuming 스레드가 getting one bread 그 빵 하나 가져가고 두 번째 빵 만들고 두 번째 빵 가져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개 만들고 그리고 스레드가 가져가고 다시 만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빵이 다 들어간 상태니까 프로듀서는 이제 더 이상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웨이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였고요. 싱크로나이즈드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쓰냐? 싱크로나이즈드는 특정 메서드나 코드 블럭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하는 걸 제한합니다. 이 말은 여러 스레드 사이의 동기화를 지원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코드 블럭에 대한 동시 접근을 제한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드가 원래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여러 번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레드는 원래 그렇게 따로따로 수행이 되라고 만들어진 얘니까 이 메서드는 언제든지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이게 됨으로써 이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가 딱 하나만 될 수 있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바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여러 스레드 사이에 동기화를 지원을 해주는데 싱크로나이즈드가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갖는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사용을 했었던 notify, wait, 그리고 이제 자바에는 notify all이라는 메서드도 있는데 이러한 메서드는 반드시 싱크로나이즈드로 감싸진 내부에서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드 void, add bread 내부에 wait이랑 notify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get bread 같은 이 메서드에 notify나 wait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메서드 수준의 동기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스레드가 이 메서드라는 메서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 수준 동기화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블록 수준이라는 건 여기 이 디스라는 건 이 객체를 동기화를 할 건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동기화를 할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스레드는 딱 하나고 이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는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여기 부분만 하나씩 실행이 된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바 싱크로나이즈드로 적용이 되는 자바 고유락의 특징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reentrancy, 재진입성. 그러니까 스레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락이 있으면 다시 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안에 여기 내부에 또 싱크로나이즈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싱크로나이즈드를 얻음으로써 여기서 이미 락을 이미 얻은 상태죠. 그 다음에 다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다른 메서드를 불렀을 때도 그때는 이미 내가 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락을 가지려고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visibility,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은 어떤 스레드가 변경한 값은 다른 스레드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이거를 다시 봅시다.
고유락은 스레드 단위로 획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 스레드에서 가질 수 있고 B 스레드에서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획득이 가능한데, 근데 이미 락을 가진 스레드는 더 이상 락을 얻기 위해서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ay first랑 say second라는 이 두 개의 동기화 함수가 있었을 때, 이 say first 내부에서 지금 여기서 say second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실제로 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락을 놓고 다시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 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say first, say second 둘 다 그냥 잘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잘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저빌리티라는 거는 뭐냐? 이 비저빌리티라는 가시성에 대해서 알려면 자바의 happens before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싱크로나이즈드에서 어떠한 스레드가, 요 스레드가 이 A를 새로운 값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스레드의 로컬 메모리에는 A는 새로운 값이 들어있을 거고, 얘가 이 스레드에서만 지금 이 값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메인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A의 값은 새로운 값이 아니라 기존 값이 될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를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는 싱크로나이즈드 블록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이 끝나고 이 스레드가 여기를 나간 거예요.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을 나가게 되면 스레드 로컬 메모리에 있는 이 값을 메인 메모리로 플러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 메모리가 기존 값에서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스레드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메인 메모리가 지금 A가 새로운 값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러면 스레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메인 메모리에서 리프레시를 합니다. A를 리프레시를 해서 원래가 여기에 뭐 기존 값이 들어있더라도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 값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이 스레드는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메인 메모리에 있던 기존 값이 아니라 그 전에 스레드가 변경을 한 새로운 값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싱크로나이즈드였고요. 얘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니터는 세마포어보다 고수준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근데 고수준이라는 거는 뭐 기술이 더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더 추상화를 해서 개발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고급 수준의 동기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바가 싱크로나이즈드를 사용해서 고유락을 얻어서 동기화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는 스레드 재진입성과 가식성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크로나이즈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조금 여기를 써야겠어요. 싱크로나이즈드를 쓴다고 해볼게요. A는 여전히 10이고요. 이 여러 어떠한 서버 애플리케이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내부 이 메모리 나오지 맙시다. 이 A는 10이라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여기 A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고 여기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스프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A는 10이죠. 근데 여기에서 T1, 스레드 1이 얘한테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동시 접근, 스레드가 동시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 싱크로나이즈드를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 이 A의 값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근했을 때 값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싱크로나이즈드를 써서 해결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셨으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과학은 항상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는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 DB를 사용한다.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DB1이고 DB2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잠시만요. 뭐라고요? 음. 음.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A는 10을 변경을 하는 메서드 자체에 따라 싱크로나이즈드를 걸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A가 아니라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B에 접근하고 싶은 스레드가 왔을 때 A랑 B를 동시에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냐면 싱크로나이즈드를 아주 조금만 걸면 돼요. 엄청 조그만 부분에다가 메서드에다가 걸지 않고 싱크로나이즈드를 일부에만 걸면은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이거 좋은데?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가 아까 전에 어떠한 가정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 딱 한 개죠.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볼게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라고 가정할게요.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DB가 A가 있고 스프링 서버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스프링 서버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도 싱크로나이즈드가 적용이 될까요? 얘는 똑같아요. 얘네들의 구성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가 T1, T2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T1, T2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말 그대로 두 개가 떠 있다는 건데요. 뭔 소리냐면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 써보셨나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보통 스프링 서버라는 거는 어떠한 아니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서버가 뭔지 아시나요? 서버가 뭐죠? 네, 서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그럼 서버가 뭔지 안다. 나는. 서버가 뭘까? 네. 뭐 내주는? 그 다음엔 뭐죠? 그건 형용사니까. 그 다음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 좋아요. 맞아요. 프로그램이에요. 서버도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서버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아시겠죠? 면접에서 이렇게 이제 서버가 뭐예요? 근데 서버 개발자로 지원을 했어요. 서버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서버 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탈락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버가 뭐냐면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처리해서 다시 응답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그램, 서버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죠? 컴퓨터에 있겠죠? 그죠?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 컴퓨터라고 하면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가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로컬이라는 건 그러니까 실제 기기에서 실제 내 기기에서 실행하는 거랑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게 있어요. 요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 기기에서 이 서버를 띄웠어요. 그러면 이 내 기기에 있는 어떠한 포트라는 이 서버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입구가 있거든요. 포트가 입구예요. 이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포트 하나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서버랑 포트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 서버는
여기서 돌면서 만약 이 포트로 들어오는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을 처리해서 그대로 내뱉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내 기기에서 실행이 된다고 했고, 근데 지금 여기 아래에는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는 뭘까요? 아시는 분? 클라우드는 뭐죠? 가상의 기기? 좋아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기기에서만 실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서버를 매일매일 돌리기 위해서 제 기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기가 만약 죽으면, 그럼 이 서버는 돌아가지 않는 거겠죠. 왜냐면 내 기기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컴퓨터 위에서. 그러면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내 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기를 빌리는데,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기기가,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죠. 근데 여러분은 AWS를 안 쓰셔본 분들도 언젠간 쓰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AWS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들을 하나로 가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화를 해서 클라우드라고 만들어요.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이 인스턴스 서버를 빌려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작은 컴퓨터가 나한테 생기겠죠. 나한테는 없지만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 컴퓨터가 나한테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다 서버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계층화가 된 이 층에서 여기에 있는 기기를 하나 연결을 해줘요. 여기에서 하나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여기를 클라우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기기들이 있고,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추상화된 층에서 이 서버에 올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기들 중에 하나에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기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기에서 돌리는 게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를 모르겠네. 그 질문이 뭐였죠? 뭐였죠? 아, 네, 좋아요. 그러면 실제 내 기기에서 지금 포트가 서버랑 포트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포트가 원래 얘는 정수거든요. 0부터, 0은 되는지 모르겠네. 그 65535보다 작은 정수예요. 정수라는 거는, 아니,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인데, 예를 들어서 포트가 8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8080으로 들어오는 얘들은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나는 얘한테 응답을 해주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을 시키고 포트를 바꿨어요. 8081. 이러면 어떨죠? 얘네 둘은 같은 서버인가요? 그쵸. 당연히 별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얘네들이 별개의 프로그램이니까 두 개의 서버죠. 얘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 서버도 프로그램에 속해요.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이 8080에서 돌아가거나 뭐 8081 두 개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 프로그램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버가 두 개인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퍼 서버가 두 개인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1이 여기서 말하는 8080에 요청을 보냈고요. 스레드 2는 8081에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근데 싱크로나이즈드는 스레드 간에 동기화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스레드의 동기화도 과연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나요? 그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프링 서버에 있는 스레드랑 여기에 있는 스레드는 서로 별개예요. 그래서 T1, T3 간의 동시성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싱크로나이즈드를 쓰게 되면은 T1, T3 간의 동시성은 다룰 수 있지만 T4, T2, T4가 여기에서 만약 새롭게 얘네 둘을 수정을 한다면 동시성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T1, T2는 동기화가 되지만 얘네 둘은 동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수정한다고 했을 때
다른 스프링 서버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프링 서버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걸 보장할 수가 없다. 동기화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좀 정리된 말로 하자면 하나의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서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서버가 하나밖에 없으면 싱크로나이즈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버가 여러 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스레드, 다른 프로세스의 다른 스레드들까지는 제가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중 서버 환경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 동기화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막막하죠? 그럼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나?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싱크로나이즈드 말고. 네, 데이터베이스 락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 락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에서? 아는 사람? 데이터베이스 아시는 분 한 명? 자, 그러면 락이 뭔지 안다. 들으시려고는 꼭 하는 거 아니었어요? 락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이게 락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부분을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 락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락은 알려드렸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거는 이해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DB라고 했는데 DB랑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러면 자 봅시다. 자, DB가 뭐냐? 자,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만드신 프로그램 아무거나 말씀해보세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 하시면서 뭐 만들었다.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엔 뭐 내주죠? 네, 테트리스 있다고 합시다. 테트리스 점수 있나요? 네,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스코어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번 판에 이 테트리스를 하면서 100점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테트리스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테트리스 게임을 방금 껐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테트리스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 점수는 몇 점이죠? 0점이죠. 왜죠? 저는 분명 저번 게임에 100점을 했었는데요. 왜 0점이 됐죠?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내 프로그램은 다시 실행하면 왜 계속 0점이 되는가? 왜 내 프로그램의 진행상은 저장이 안 되는가? 당연히 뭐 요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장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진행사항은 저장되는 거 아니었어? 당연한 건 없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절대 당연한 건 없고요.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코드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컴퓨터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스코어가 0이다라는 거는 내가 스코어를 저장해 놓는 로직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스코어는 왜 저장이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스코어라는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메인 메모리가 뭐죠? 메인 메모리가 뭔지 안다. 뭐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램이 메인 메모리입니다. 근데 램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뭐죠? 그죠? 휘발이 된다. 그러면 또 사실 물론 이거는 지금 조금의 이제 비약이 있으나 만약 지금 이 스코어가 지금 이 테트리스가 켜져 있었다. 갑자기 전원이 껐다 켜졌다. 라고 하면은 메인 메모리는 날아가죠. 그러면 스코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휘발되지 않는 메모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신 휘발되지 않는 메모리는 무엇이죠?
네, 그죠. SSD 있고요. SSD랑 HDD가 있죠. 하드웨어랑 예, 약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SSD. 아, 예, 아무튼 그거. 아무튼 자기 테이프인가 뭔가. 아무튼 이런 얘가 있는데요. 그러면 휘발되지 않는 곳에다가 내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휘발되지 않는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하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테트리스를 저장되는 테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뭘 먼저 하실 것 같나요? 아니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이제부터 테트리스는 점수가 저장돼야 합니다. 이제 구현해 오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하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장은? 그쵸.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파일이죠. 일단 score.txt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00 넣어놓으면은 이게 내 점수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썼고 얘를 읽으면 되죠. 이게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저장.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 근데 파일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 한 명일 때나 괜찮은 거예요. 만약 만 명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죠? 이제부터 당신들의 과제는 10,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되는 테트리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없어요. 그거 좋은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유저 이름이 유저 1, 유저 2 이렇게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얘 txt 하나 만들고 얘 txt 하나 만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죠? 10,000개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 10,000,000개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얘네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질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제 이 점수 데이터 말고도 뭐 얘가 회전을 몇 번 했는지 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저장한다고 하면은 머리 깨지죠.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슬래시라도 칠까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이 파일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네들을 구분하지? 라는 거를 저희가 안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 스코어를 데이터베이스라는 얘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저장을 할 거냐면 저희는 점수를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코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겨요. 테이블이 생기고 만약 유저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이 테이블의 로우 또는 뭐라고 하지? 튜플이라고 합니다. 로우 또는 튜플이 늘어나요.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로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얘가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게 해주고 얘 이름도 알아서 지가 관리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니까. 저희가 굳이 txt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는 이래서 필요하고 그럼 이제 제가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있냐? 자 여기에서 봅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방금 아주 좋은 질문했는데요. 어딘가에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금 얘도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서 뭔가 지금 이거 알아서 만들어주고 얘가 알아서 관리해주고 자동으로 하는 건 모두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말했죠. 프로그램은 뭐였죠? 프로그램이 뭐죠? 어렵죠?
동작하는 코드죠. 저희가 이제 어떠한 동작과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동작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DB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프로그램이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뭐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거랑 딱히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시스템. 이 데이터베이스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려고 한 15분 동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락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 락 메커니즘인데, 아까 락은 왜 사용한다 했냐면 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스레드 또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잘못 작성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필요한데 거기 뭐 그냥 줄줄이 감자네. 이거 계속 뭐 하나만 하나 해야 되고 트랜잭션 처리, 트랜잭션이 뭔지 안다 나는. 확실한가요? 괜찮나요? 아, 이해시키기 어렵다? 근데 지금 몇 시죠? 지금? 그게 제 발표 시간이 언제까지죠? 아, 그러면 뭐 그러면 아니, 잠깐 하죠. 트랜잭션 트랜잭션 잠깐 하죠. 저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트랜잭션을 뭔지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읽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 A는 1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요청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이 A를 플러스 1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요청도 있고 A를 2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요청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청은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 T1이겠죠? 스레드 1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스레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얘를 읽어서 얘가 A가 10이면 A를 플러스 1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요. 얘는 얘를 읽어가지고 만약 A가 10이면 A는 2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하는 걸까? 예? 그쵸? 근데 가장 먼저 접근한 얘가 가져가게 되겠죠? 아무나 뭐 이제 얘가 먼저 접근했다고 합시다. T1이 먼저 접근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T1이 이 A는 플러스 1도 하고 여기에서 또 이제 B는 2 플러스 B는 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가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고 커밋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커밋은 이 일련의 과정이 아무 오류가 없이 일어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랑 똑같습니다. 성공하고 이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이 T1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하죠? A 11대 A는 플러스 1 되니까 A는 11이 되고 B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성공적인 실행은 A 11, B는 2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났어요. B는 2라고 삽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오, 롤백을 하시네요. 롤백이 뭐죠? 그쵸.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B가 2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얘를 뭔가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쉬운 예시로 말하는 게 입금과 출금인데요. 제가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이 있고 B한테는 5,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B가 A에게서 B로 플러스 2,000원을 줍니다. 2,000원을 보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8,000, 7,000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근데 항상 말이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없다. 자동으로 됐을까요, 이게? 당연히 여기 수정하고 여기 수정한 거예요. 컴퓨터가 A도 수정하고 B도 수정한 거예요. A에서 2,000 빼고 B에서 플러스 2,000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A에 마이너스 2,000 그리고 B에 플러스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가 돈은 보냈는데 갑자기 B가 2,000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제 2,000원은 어디로 간 거죠? 없어진 거잖아요. 제 2,000원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등록금을 냈는데 학교는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럼 저는 이제 학교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 둘은 세트인 거예요. 얘에서 A가 마이너스 2,000이 됐으면 B에서 2,000이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A가 실패를 하든 B가 실패를 하든 이 전체 동작은 모두 다 처음의 상태로 가야 됩니다. 얘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000 한 거 다시 복구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2,000 한 거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린다. 그걸 이제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지금 동작 2개가 있었는데 동작 2개가 마치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실행이 되죠. 얘가 성공하고 얘도 성공해야 이 동작이 성공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어떠한 요청이 여러 가지 요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요청으로 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트랜잭션 처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트랜잭션들이 얘 트랜잭션 처리하고 두 번째 트랜잭션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락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락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hared 락, 공유 락입니다. 공유 락이라는 거는 여러 스레드가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A는 10이라는 데이터를 공유락에 걸렸다면 이 A가 10이라는 데이터에 공유락이 걸렸다면 이 스레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읽기만 할 수 있습니다. 아, A가 10이구나 라고 읽기만 할 수 있고 이 공유락이 걸린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트랜잭션이 똑같은 공유락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베타락은 획득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락, 그러니까 베타락은 뭐냐? 이 데이터를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트랜잭션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베타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2번 트랜잭션은 이 A라는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 이 값에다가 뭐 플러스 1을 하는 이런 작업 모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유락은 여러 트랜잭션이 얻을 수 있는 락이고 이 베타락은 단 하나의 트랜잭션만 얻을 수 있고 다른 트랜잭션은 읽거나 쓸 수 없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쓸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MySQL 8.0의 이제 공유와 베타락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lect from 이건 SQL이라고 해서 이러한 질의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는 그래서 네. 그래서 select from table name where id는 1하고 여기에 for share라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데이터, 이 지금 id가 1인 데이터는 공유락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공유락을 얻고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여기에서는 for update
라는 쿼리가 있죠. 이 for update를 뒤에다 붙이게 되면은 이 id는 1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배타락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알겠는데 저희의 저희의 주제는 스프링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라이브러리에 낙관적 락, 비관적 락이라는 두 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A라는 거는 더티 체킹이라는 게 있어요. 더티 체킹은 엔티티 매니저라는 친구가 변경이 발생한 엔티티를 자동 감지해서 DB에 반영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엔티티다라는 거는 어떤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박스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박스가 원래 이제 카운트가 0이었다가 계속해서 증가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스가 0이었는데 처음에 어떤 인크리즈를 하고 나서 박스의 카운트가 1이 됐어요. 그러면 카운트가 0에서 1로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JPA에 있는 엔티티 매니저라는 친구가 이 0에서 1로 변경이 발생한 엔티티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얘 지금 원래 있는 데이터랑 이전 데이터랑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뒤에 달라진 데이터를 DB에 반영을 해요. 그럼 박스에 인크리즈 카운트를 했을 때 자동으로 0에서 1이라고 DB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JPA의 더티 체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JPA의 더티 체킹은 이미 영속화가 되어 있는 엔티티들을 대상으로만 작동해요. 자, 이제 영속화라는 건 뭐냐? 근데 여러분이 참 JPA를 배우셨다면 좀 더 설명이 쉬웠겠으나 이 부분은 너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넘어가고,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JPA와 스프링을 한번 접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접하셨나요? JPA를 해보셨나요? 좋아요. 그럼 비영속과 영속, 이제 저분을 위해서 비영속과 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엔티티 매니저는 캐시를 갖습니다. 캐시라는 거는 메인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HDD나 SSD 같은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접근하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한번 DB에 가져온 데이터를 캐시에도 적어놔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는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에서 캐시에 적어놓은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JPA 캐시에 들어있는, 지금 이 JPA 캐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로우 엔티티를 영속화된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에 올라가 있는 엔티티란 소리예요. 근데 비영속이라고 하면은 이 엔티티들이 여기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캐시에서 완전히 분리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준영속 상태는 이 개념은 제가 까먹었어요. 이 부분은 준영속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완전히 캐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영속 상태에서 뭐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던가, 이렇게 이 캐시에서 이전에 있었던 상태를 조회하지 못하는 엔티티들을 이제 준연속, 비영속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티 체킹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감지된 엔티티를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는 더티 체킹은 이미 영속화되어 있는 이 DB 캐시에 들어있는 엔티티들을 대상으로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JPA 엔티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박스가 있고요. 똑같이 int 카운트는 0이고 인크리즈를 통해서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박스는 박스, 뉴 박스, 물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당연히 영속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제가 까먹었어요. 여기다 세이브를 적는 걸 까먹었는데, 레포지토리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가 영속화가 돼요. 세이브를 했다 칩시다. 세이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인크리즈를 하게 되면은 원래 박스를 만들게 되면 처음에 초기 값은 0이에요. 근데 0인데 인크리즈를 하게 되면은 카운트가 1 증가하죠. 그러면 이때 세이브를 했을 때 값은 0인데 인크리즈를 하게 됨으로써 0에서 1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자동으로 JPA가 감지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세이브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인크리즈가 된 거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JPA의 더티 체킹이에요. 자, 그러면 이 JPA의 다른 것 중에 이제 옵티미스틱 락, 아까 말했던 이제 낙관적 락인데요. 데이터를 읽을 때 락을 안 걸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좀 이따 보고 여기를 봅시다.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아까는 A는 10이라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 버전이라는 컬럼이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A랑 이 A라는 이 데이터에 버전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A를 조회를 했는데 A가 얘도 10이라는 거 확인했고 버전도 1이라는 걸 둘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스레드 1이 먼저 변경을 합니다. A 버전이 1이고 A가 몇인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한다 라고 해서 먼저 수정을 했어요. A는 11이고 버전은 2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가 한번 얘를 수정을 하는 순간 버전이 2로 변경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나도 수정해야지 하고 A가 10이고 버전이 1인 컬럼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얘는 아까 전에 버전 2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로는 업데이트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가 충돌이 난 거죠. 둘 다 동일한 데이터를 변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해서 이 스레드 2의 동작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이 완전히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이 중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롤백이 돼서 이 전에 여기에서 반영된 내용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을 했는데 하나 것만 반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옵티미스틱 락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 이 옵티미스틱 락은 다른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 스레드 1이랑 스레드 2가 동시에 A라는 이 데이터를 읽었을 때 둘 다 다른 얘는 이 데이터 수정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회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 업데이트를 할 때에 이제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버전이 다르니까. 처음에 제가 조회를 했었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읽을 때는 다른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널널한 상태다. 지금 아무도 데이터를 건들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 실제로 얘 데이터에 락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롤백을 하거나 아니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 엔티티 여기에 있었던 이 엔티티에다가 버전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해요. 이 어노테이션으로 된 버전과 필드를 추가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버전 컬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버전이라는 이름은 바뀔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버전 필드에 로그라는 뭐 필드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로그 컬럼을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추가를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설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현이 매우 간단하긴 한데 아까 여기에서 이 옵티미스틱 락 익셉션이 발생을 한 경우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둘 다 그냥 플러스 1만 했을 뿐이잖아요. 이 데이터에 얘는 플러스 1하고 얘가 플러스 1 했는데 우연히 얘네 둘이 동시에 접근했기 때문에 예외가 난 거라서 이거는 비즈니스 로직에 어긋나지 않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어떤 예외가 발생한 로직을 다시 재시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재시도할 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retriable 같은 어노테이션을 써서 몇 번 재시도를 하고 뭐 백오프는 몇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옵티미스틱 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스레드 간에 처음에 이 스레드들이 다른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낙관적 락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 간 충돌 발생 확률이 만약 매우 높은 경우에는 쿼리를 재수행하는 비용이 증가해요. 이 옵티미스틱 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한 시점부터 트랜잭션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재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도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돌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낙관적 락과 비관적 락 중에 비관적 락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낙관적 락에서는 트랜잭션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지만 비관적 락에서는 트랜잭션이 무조건 충돌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베타 락을 겁니다. 베타 락이라는 건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락이죠. 그래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을 하되 이 패시미스틱 락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락 메커니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봅시다. 스레드 1이랑 스레드 2가 동시에 조회를 하고 있고 스레드 1이 먼저 A를 조회를 해서 여기에서 베타락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스레드 2는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를 조회를 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락을 들고 있어서 이 스레드는 대기하게 됩니다.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스레드 1이 가지고 있는 락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다 이제 이 락을 다 사용을 하고 플러스 2를 했을 때 락을 해제해요. 여기서 락이 해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스레드 2가 여기에 풀린 락을 한 번 다 가져가고 A를 조회했더니 그 전에 스레드가 바꾼 A11이 나타나고 이 A 플러스 1은 이제 이 값에서 그 전에 스레드가 수정한 이 값에서 플러스 1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누락되는 연산 없이 모두가 이제 정확하게 정합성을 지킬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이 패시미스틱 락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제 레포지토리에 있는 쿼리에 이 락 밸류는 락 모드 타입 패시미스틱 라이트라는 어노테이션만 추가를 해주면 이 쿼리가 자동으로 비관적 락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 하나의 스레드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고 여기서 적혀있는 쿼리처럼 s.id가 어떤 특정 id인 경우에 가져온 이 데이터는 이 스톡은 단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쿼리가 실제로 실행이 될 때 JPA가 이 셀렉트 이 쿼리를 실행을 하고 나서 뒤에 for update를 붙여서 자동으로 비관적 락을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패시미스틱 락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이 경우에는 베타 락을 사용해서 다른 트랜잭션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조회를 했는데도 조회도 안 되죠. 조회도 안 되고 낙관적 락은 조회는 됐어요. 근데 이제 비관적 락의 경우에는 조회도 안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이 잡고 있는 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락을 가지려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스레드들 사이에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실버 분릿은 없습니다. 어떤 게 항상 좋고 어떤 게 항상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그래서 작업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떠한 락킹 메커니즘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취사 선택해서 이 락킹 메커니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이 레디스라는 여기 레디스 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는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동시에 요청이 들어와도 이 요청이 들어온 순차적으로 레디스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레디스 락이라는 건 이런 순차적인 이벤트 실행을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거를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글로벌 락이요? 그게 뭐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락도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은 키로
어. 해제될 때까지 이제 그 해당 락의 접근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아, 글로벌 락이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볼게요. 저도 처음 들어본 거라서. 약간 레디스 락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믹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원자성을 보장하기 음. 위해서 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그죠. 아니면 이제 분산락으로 사용하는 그냥 아, 스트링이 존재하냐 안 하냐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스트링이 존재하나 안 하냐를 이제 커버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락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아요.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제가 방금 레디스 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건 싱글 스레드로 통해서 원자성을 보장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분산 락 같은 레디스에서 사용하는 말씀해 주신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락 같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비관적 락에서 예. 특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케이스를 하나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비관적 락에서 데드락이 발생을 하는 경우 그게 저도 이걸 실제로 겪어본 건 아니고 그 다른 분이 발표하는 거에서 들었었는데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관적 락으로 이 데이터를 잡고 있고 다른 이제 또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그쪽 락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얘 락이 해제되기 전까지 이 베타 락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베타 락에 그 이후에 접근하게 되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락을 하염없이 저 락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데드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예시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예, 예. 테이블이 아니라 같은 테이블이어도 그렇게 발생할 수가 음, 있습니다. 어, 로우 단위로 락이 걸리는 아,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정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정렬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세마포 이야기를 예, 예. 세마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1355 순으로 뭐 장바구니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1355로 담았고 이제 아, 153으로 담았고 아, 내가 3의 럭을 걸고 5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 5에 락이 걸려있고 이제 다른 친구는 또 3에 락이 걸려있는 하면서 락이 데드락이 발생하는 음. 발생하는 아, 그러네요. 그 데이터를 어떠한 순서로만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